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이 정책들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 뭘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좀 빨리 좀 찍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아직 취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360도로 바뀌진 않았지만 한 180도 정도를 바뀐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 기조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같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주택자면 좀 집을 이참에 좀 팔아볼까?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려면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이 정책들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가장 큰 변화,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 뭘까요? 네.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기조가 바뀌었어요. 이제 기존에는요, 지금은 부동산 규제 강화예요. 무조건 강화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강화의 기조였거든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완화하는 기조로 바뀔 거예요. 왜 이게 나한테 중요한지 살펴볼까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임기 내내 그리고 처음부터 부동산 규제를 무조건 강화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였나요? 전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은 거였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어떻게 묶었는지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전체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인 지역이 되게 많아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집값이 이곳은 오를 거니까 대출 규제도 하고 청약 규제도 하고 무슨 규제들을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지금 전국에 조정 대상 지역이 몇 개나 있을까? 여러분 몇 개일까요? 저도 찾아보고 놀랐어요. 지금 111개 정도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집을 사려고 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전국이 다 묶여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라는 게 그 안에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보다 투기 과열 지구가 더 규제가 세고요. 그리고 더 센 규제가 적용되는 게 있어요. 투기 지역입니다. 바로 서울을 포함되어 있는 건데 뭐 강남구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투기 지역. 어떤 말에서 어감에서 오시죠. 뭐냐면 집 사지 마. 여기 지금 집값 너무 많이 오르고 투기가 과열되고 있으니까 집 사는데 조심해. 너네 지금 대출 안 해줄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점이 아니면 추첨제도 뺄 거야. 가점이 있는 실수요,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만 이곳에서 집을 사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당첨이 됐으니까 재당첨 기간까지 너네 10년으로 묶을 거야. 이 기간 동안 한 번 집을 샀으니까 집을 사지 마 라고 하는 거고, 또 전매 제한도 엄청 강화를 했죠. 집을 샀어? 그러면 너 실거주자야? 아니야. 그러면 등기 칠 때까지 이 집 못 팔아. 등기 치고 잔금 다 내고 팔아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엄청 강화를 했죠. 지금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너가 2년 보유를 하고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깎아줄 거야. 비과세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결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국을 규제로 묶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가 거의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임기 내내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지금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큰 부동산 종합 대책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 대책들이 막 들어오면서 27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6, 7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너무 많은 부동산 정책과 규제들을 내면서 이거를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는 바뀌었어요. 규제를 완화해 줄게예요. 윤석열 당선인은 처음부터 공약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네 부동산 규제 완화해 줄 거고 시장에 맡길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살고 자유롭게 시장 경제로 돌아가야 해 라고 하는 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 큰 변화가 뭔지 살펴보면요. 대출 규제예요. 규제성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규제가 우리를 좀 살펴봐야 될 게 대출과 관련된 규제예요, 여러분. 사실 뭐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대출을 안 끼고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물론 강남에서는 현금 부자들이 지금 뭐 몇십억씩 내고 막 집을 사고 있는데 그런 분들 말고요. 거의 8, 90% 이상은 어떤 대출을 껴야지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대출 규제를 엄청 강화했어요.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들 그리고 여러 채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출 껴서 집 사지 마. 너네 때문에 지금 집값 오른 거야 라고 하기서 대출을 규제를 했습니다. 뭐 다주택자들은 뭐 은행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 내밀면 반려합니다. 안 됩니다. 대출 전혀 나오지 않고요. 한 푼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실수요자는 대출이 나오지만 좀 까다로워졌어요.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을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갭투자, 전세를 껴서 투자를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은 내주지 않고요. 주택담보대출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거주를 해야 하는 사람에 한해서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대출 규제를 엄청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금 뭐 가계부채가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고 금리도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대출 규제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뭐 LTV 이런 것도 아니고 DSR을 통해서 야, 너 소득 이만큼인데 신용대출도 힘들어? 그러면 주담보도 지금 잠깐만 우리가 은행에서 까다롭게 심사해서 대출을 해줄게 라고 해서 지금 대출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직장인분들이 아마 집이 있으신 분들은 뭐 카카오뱅크 이런 앱 켜서 신용대출 이렇게 받으려고 하시면 거의 다 막혔을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좌절합니다. 그 앱을 통해서 딱 보면 네, 불가합니다. 심사 불가한 대상이라고 나오죠. 아무튼 이렇게 대출을 강화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요, 대출을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무주택자인 분들은 좀 주목을 해주세요. 그런데요, 대출을 LTV를 80%까지 지금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이럴 것 같아요. 대출을 모든 사람에게 다 풀어주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고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80%를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다주택자는 여전히 조금 대출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다. 아니면 내가 집이 없는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려고 한다. 생애 최초 주택자라고 한다면 저는 엄청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인 분들은 내가 만약에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사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이 얼만큼의 수준에서 언제 풀릴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이 기회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분명히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무주택자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거다라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요.
주택을 공급해서 잡는 방식을 지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몇 년부터 올랐나요? 2017년, 18년 계속 쭉쭉쭉쭉 오르고 있었고 작년, 재작년은 이제 폭등을 하는 미친 집값을 만들어내는 상황이었죠. 근데 사실 뭐 이랬어요. 이제 전문가들도 좀 이젠 떨어질 거야.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집값이 계속 올랐죠. 그런데 이런 집값을 잡기 위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수요 억제를 하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바로 다주택자가 그 대상이었죠. 집 그만 사 너네. 집 너무 많잖아. 이거 좀 팔아 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나요? 다주택자들이 하나 더 팔지 않았죠. 오히려 자식에게 증여를 해주면서 우린 안 팔 거야. 우린 기다릴 거야 라고 버티면서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수요를 억제한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 정말 실수요자 아니야. 판가름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굴러가게 한 게 아니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시장에 통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시장은 자유경제 시장에서는 이게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굴러가는데 어쨌든 수요를 억제를 하고 공급은 부족해지면서 수요가 더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요를 억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히려 집이 안 오를 때가 막 오르는 거예요. 이쪽 안쪽 도심 안쪽 서울을 규제를 했더니 이게 바깥쪽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뭐 지방까지 쫙 번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번에 주택 공급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아마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도 좀 마지막,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그래, 수요 억제뿐만이 아니라 주택 공급도 필요한 거구나 라고 선회를 했죠. 왜냐하면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에 한계가 있으니 주택을 공급을 어느 정도 해야 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요, 지금 뭐 몇백만 호를 공급하겠다 라는 지금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두 후보가 있었죠. 뭐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일 때는 둘이 주택 공급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기 위한 방법은 공통된 방향이었어요. 어떻게 하냐? 주택 공급을 엄청나게 시장에 뿌리겠다. 시장에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면 집값이 잡힐 수 있다는 걸 두 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택 공급 폭탄을 내리겠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겠다라고 했는데요. 쉽지는 않죠. 모두들 아셨던 것처럼 주택을 도심 안에 공급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주변 땅을 개발해서도 그 주택을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몇 년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도심 안에서 소유권을 민간인이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들을 모두 통합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걸 좀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는 정책 기조를 살펴보는 거니까 주택 공급을 때리겠다. 엄청나게 퍼붓겠다. 그래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택 공급 방법의 방식에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요, 정부 주도 하에 공공이 하겠다라는 거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아니다. 민간에게 맡겨야 된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방식에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공공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공재개발, 공공주택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민간이 하면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거고 들썩거릴 거고 그래서 투자 수요가 너무 많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흔들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어느 정도 할 거야.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집값을 못 막게 집값이 막 변동되는 걸 막게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일단은 이제 소유주끼리 합쳐서 개발을 하긴 하지만 정부 주도하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죠. 개발을 하는데 집값이 들썩이니까 여기서 이 기간 동안은 너네 집 못 팔아. 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뭐 권리산정일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 기간을 기점으로 너네 집 못 파는 거야. 그리고 이때부터 소유권이 묶이는 건데 개발은 정부가 개입해서 더 신속하고 빠르게 해줄게 라는 게 주요 요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커뮤니티에 막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게 뭐 민간이냐 공공이냐 뭐 이런 싸움부터 야 우리 집은 여기가 공공일까요? 민간일까요? 뭐 이런 댓글들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면 언제부터 집을 팔면 안 되나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할 때는 좀 중요한 게 이게 만약에 권리산정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전에 집을 산 사람은 괜찮지만 그 이후에 집을 팔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그 이후에 신축이 들어서는 주택은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자, 재개발에서 현금 청산만큼 이렇게 날벼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엄청나게 회자가 되고 관심 이슈였는데 어쨌든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문재인 정부는 공공이 할 거야. 그래서 집값을 들썩이는 걸 막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이 하는 거야. 그런데 민간이 자율 주도화에 해줄 거야.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 줄 거니까 자유롭게 주택 공급 정책을 펴고 사업을 펼쳐 자율시장 경제에 맞춰 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는 게 어디가 있죠?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특히 지금 재건축이 뜬다. 재건축 아파트가 뜬다라는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사실 그동안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사실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너무너무 강화해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재건축 규제 풀어줄 거야. 서울에 재건축하는 단지 많을 거니까 이거 규제 풀어서 너네 개발해. 그리고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해서 그걸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거야. 라는 게 주요 요점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 이제 그 재건축을 할 때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진단이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1차도 엄청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1차를 하고 떨어지면요, 2차를 못 하고요. 1차를 통과했어도 2차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1차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문제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딥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고 큰 그림에서 여러분하고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재건축 규제를 강화했다면 이번에는 재건축을 완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같은 정책을 피고 있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서 35층 규제를 완화했다. 라는 거 기사 진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이제 35층 규제 룰에 묶여 있어서 아파트를 이제 고층으로 못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강변에 고층으로 집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위층으로 올려야 일반 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사업성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강변에서 낮은 층으로 짓는 것보다 위층으로 올리면 한강을 보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더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개발을 해서 나중에 당장은 좀 집값이 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어쨌든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거라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다른 방식을 찾아볼까요? 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금이 엄청 많이 바뀝니다. 자, 저희는 이제 좀 세금에 관련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집과 관련된 세금이 뭐가 있나요? 굉장히 많죠.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그 다음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뭔가요? 보유세. 거기 안에는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집을 우리가 팔 때도 세금을 내요. 팔 때 내는 거 뭐예요? 양도소득세. 네. 이런 세금들이 엄청 많은데 이 세금과 관련해서도 완전 많이 달라진 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금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세금을 완화해 줄 것 같아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아마 작년에 종부세 그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거의 많을 텐데 이 종부세가요.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아마 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갑자기 오르면서 1주택자는 그러니까 11억인 기준이 있는데 그 11억까지 종부세는 낮지만 그 이후에는 막 올라가게 되죠. 어쨌든 막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개수가 늘어갈수록 이 종부세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요. 이제 정부가 딱 이렇게 했죠. 야, 우리 이제 종부세 올릴 거야 라고 하자 다주택자들이 막 세무서를 찾아갔어요. 저 이 집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종부세 올리면 이거 얼마나 나올까요? 자, 주위에 뭐 4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고지서를 받을 예정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법인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래서 법인들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정리를 했어요. 네. 이 종부세가 그만큼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자, 이제는 이제 종부세만큼 무서운 게 있죠. 양도소득세. 진짜 이거는 깜짝 놀랐죠. 네, 뭐 이제 작년 6월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집을 팔 수가 없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집을 팔아보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집을 팔 수 없을 만큼 양도소득세를 완전 높였고요. 그리고 취득세도 마찬가지죠. 취득세도 1주택자, 처음 무주택을 살 때 무주택이신 분들이 집을 살 때는 괜찮지만 2주택, 3주택자 그리고 법인들은 1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10%예요. 취득세. 10억짜리 아파트 사면 얼마 내야 돼요? 1억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취득세가 무서워서 집을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런데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걸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여러분. 중과라는 게 있어요. 중과는 뭐냐면 규제 지역에서 그리고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네 징벌적으로 좀 더 내. 이거 주택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 안 되니까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중과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거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참에 중과가 좀 풀렸으니까 집을 좀 팔아볼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동안 내가 세금이 무서워서 못 팔았는데 이참에 내가 몇 개를 좀 정리를 하고 조금 몸집을 줄여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주택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할 때 좀 급매로 나오는 물건이 있으면 좀 이참에 내 집을 마련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무주택자들은 아니 내가 꼭 다주택자 물건을 받아야 돼?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라고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요. 무주택자들이 아니다. 이제 대출이 풀렸고 내가 요 정도 수준에서 급매. 시세보다 지금 몇 억이나 싸네? 라고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이 저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그 타이밍은 6월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들이 얼마만큼 집을 내놓냐?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그 집을 사주냐 안 사주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아서요. 이거는 조금 눈여겨서 봐주면 좋을 정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를 좀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이거를 이제 일반 이제 보유세에 좀 포함을 시켜서 좀 이제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점은 다주택자 너네 집을 좀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줄게. 몇 년 동안 한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어줄 거니까 집을 좀 팔도록 해봐.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집을 뭐 있던 집을 다시 뭐 다 이렇게 갈아엎고 개발을 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좀 더 빠른 방법이 뭘까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내놓게 하는 게 사실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아니 지금 여러 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 요거 조금 정리를 해봐. 그러면 그게 주택을 도심 안에서 좀 회전이 될 수 있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뭐 디테일하게 정책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게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큰 방향성은 결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시장에도 정책의 변화들이 올 겁니다. 이런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들이 있고 이게 나한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거야 라고 하는 걸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출 규제 완화, LTV 80%까지 완화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급매가 나오거나 내 집 마련 타이밍이 언제 올까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이참에 집을 조금 정리를 해서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볼까? 라거나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시장에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저도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시장이 지금 멈춰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5월까지는 조금 잠잠하게 이렇게 기조를 이어갈 것 같고 6월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어떤 기조가 어떻게 바뀌고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뭐 달라졌다고 해서 뭐 나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의 생활과 내가 집을 살고 파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